자, 그래요. 오늘 또 역시 관훈 라이트클럽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께 리포머타이즈 바디로직을 소개합니다. 골반을 바로 잡아주던 바디로직 하이 아랫도리에 이어서 이제 네. 왜 아랫도리에 웃음이 납니까? 아니 하이라고 하길래 하이라고 하길래. 인사하는 줄. 네. 바디로직 하이. 아랫도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상의를 여러분들께 선사합니다. 말린 어깨와 거북목을 교정하는 네. 탱크탑. 네,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거북목은 말린 어깨와 함께 발생하는데 말린 어깨를 펴주면 거북목이 개선이 됩니다. 목이 바로 서는 느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구매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건 하이군요. 이건 하이였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이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아랫도리. 아, 예. 저기 탱크탑. 네, 요걸로 모시겠습니다. 자, 구매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목이 바로 서는 느낌입니다. 어깨가 말려서 그리고 50견도 오고 해서 어깨가 아팠는데 탱크탑을 입으니까 억지로 펴지 않아도 어깨가 저절로 펴지고 허리가 S자로 편안하게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타이즈를 입으니까 고관절이 힘없이 벌어지는 느낌인데 다리가 모아지고 힘이 들어갑니다. O자 다리에도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벌어지던 다리가 모아집니다. 오른쪽 어깨가 말리고 오른쪽 허리는 튀어나오고 그랬더니 탱크탑을 입으니까 확실히 그쪽으로 자극이 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탱크탑 하면 여성분이 입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남자도 입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자, 연말연시 이벤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나가는 12월 23일부터 1+1 무료 찬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바디로직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타이즈 네. 라이트 버전 라이트 버전 좋습니다. 이거. 9버전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벤트는 재고 소진 때까지만. 그래서 이제 재고 다 소진하면 뭐 더 이상 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자, 바디로직은 인체의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및 말린 어깨 교정 속옷입니다. 일반적인 보정 속옷은 단순히 군살을 압박해서 몸매를 보정하지만 네. 바디로직은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비틀린 몸을 바로잡습니다. 병원 신세를 지던 우리 박모 전 대통령이 이거 입고 다 나와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구치소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명인데 지금 전시 대통령 중에.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예, 예. 한 명이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까지 가능합니다.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31-345-4550, 031-345-4550으로 문의 주시거나 네.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사실 한 해 언론계의 10대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뭐 대본을 한 번도 쓴 일은 없지만 모처럼 정리를 해봤어요. 올해 10대 뉴스. 저희가 한 거를 정리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10대 뉴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첫 번째로 검언 유착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야기. 뭐 아주 많은 시민들이 뜨겁게 문제 제기를 했었죠. 검언이 뭐냐면 검찰과 언론인데 검찰이 던져준 정보를 언론이 받아가지고 사실로 진실로 진리로 아예 낙인을 박아가지고 독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막 유포를 했죠.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 이 현상은 그렇게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질타를 해도 듣질 않아. 왜 그럴까? 이건 언론이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맨날 검찰한테 얻어 터지는 청와대가 진정한 권력인가요? 그건 아니죠. 권력은 항상 주인을 요구해요. 나의 주인일 것 같은 사람이 권력을 내려놓는다? 그럼 딴 주인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권력이 바로 검찰 권력인 거죠. 언론은 검찰이 뭐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하면서 막 추켜 세우고 검찰의 수사 단서나 뭐 혹은 이런저런 피의 사실은 받아다가 그대로 보도를 하죠. 이게 권력 감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정무적인 판단까지 검찰로부터 음. 뭐 수사 대상이 되는. 아니 물론 이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뭐 명백하게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애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이 정무적 판단이 온당했냐 이렇게 수사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뭐 국회가 왜 있고 청와대가 왜 있습니까? 그냥 검찰이 다 알아서 정치하면 되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제 그 기자단 문제도 같이 도마에 좀 올랐었죠. 그러니까 네. 뭐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어떻게 이 기사를 써왔는지 근데 그동안 이제 잘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여실히 좀 드러났던 거고 네. 그동안 이제 관습인데 왜 그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이러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뭐 사회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기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이 문제로 제기가 됐고 그것이 좀 문제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한다면은 뭐 과거에도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 이러냐 이럴 게 아니라 이제 변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부처 기자단들도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법조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그 폐쇄성이라든가 기득권화가 거의 최고봉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뉴스 수용자들은 그런 어떤 취재 환경과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니네들 바꾸라고 욕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는 저는 이게 내년 가더라도 이거 안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강제를 할 것인가 아마 그래서 이렇게 총선 거치면서 또 이 문제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논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근데 언론계는 스스로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강제화를 좀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강제화 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하려고 했다가도 지금 잘 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언론을 뭐 통제할 수는 없어요. 통제는 안 되죠. 불가능하고 네. 뭐 그냥 그쪽은 다스리는 영역이 달라요.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입법부도 마찬가지고 그 룰을 잘 지켰던 것 같아. 문재인 정부가. 그러나 이제 행정부 안에 외청인 그렇죠. 검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지. 통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권력이 청와대에서 행정부 외청인 검찰로 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름답거나 원칙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제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그 법원에서도 무리를 빚고 있는 양상이고 이런 검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좀 문민 통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검언 유착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찰에게 부당하게 쏠린 권력을 회수하는 것, 그 권력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 그렇게 통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올 1월, 2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목포 MBC가 중앙 언론을 비웃다.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원 보도. 예, 네. SBS의 보도. 정말 이건 광기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22분 동안 8시 15와 함께 22분 동안 손혜원을 짓밟았던 SBS. 이것들은 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때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놈이 없습니다. SBS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그 남은 열심히 두드려 패면서 자기들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반성할 때는 있습니다. 제어가 임박해서는 반성을 해요. 제어가를 받거나 그러면 그후부터는 이게 염치가 상실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상실해요. 손혜원 의원 보도는 아마도 제어가를 받은 이후의 보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랬나요? 그랬나요? 그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근데 당시 이제 목포 MBC가 현지의 그 골목길 사정까지도 바삭하게 알려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보도를 함으로써 요거는 이제 중앙 언론을 굉장히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가장 압권이었던 거는 이제 손혜원 의원이 뭐 몇 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목포 MBC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쫙 훑고 지나가면서 이게 뭐 한 필지, 이게 한 필지 그걸 보여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좀 압권의 기사였죠. 네, 보도였죠. 아울러서 이제 그 SBS의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지역 민방의 건설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소유주로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또 호반 건설 같은 경우 KBC 광주 방송 아닙니까? 네네. 서울신문에 의해서 탈탈 털렸어요. 그렇죠. 맞아요. 서울신문을 인수하려다가 아주 그냥
결국 손을 뗐죠. 예, 네. 이거 큰 똥을 밟았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 건설 자본이 방송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고요. 태영 같은 경우도 태영건설이 직접 SBS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SBS 미디어 홀딩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했다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다시 태영의 손 아래 SBS를 두려고 하는 음모를 전개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SBS 노조의 그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 음. 참 이 지역 민방의 저널리즘이 언제든지 이렇게 대주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속될 수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준 그런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공영 방송들의 활약은 뭐 그 목포뿐만 아니라 그때 안동, 대구, 네, 대구 그리고 산불 때도 속초, 네, 그렇죠. 여기서 진짜 활약이 대단했죠. 경남 MBC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경남 특히 4.3 재보선 때는요 중앙 언론들이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낙선을 다 예측을 했는데 네. MBC 경남의 유튜브 개표 방송 그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이제 네. 기자 2명이 앉아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이 동별로 지금 개표 현황을 보면서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이쪽 동네 까봐야 된다. 그러면서 쫄깃쫄깃한 개표 방송을 했어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MBC 경남이 다른 네. 지역들을 집중했죠. 다 이제 뒤집었죠. 비웃게 만들었어요. 예, 이거 보면서 이제 지역 MBC는 서울 MBC에 예속된 지역국 기자들이 아니라 그 지역 최고의 전문가로서 자기 위치를 아주 강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때 박대용 기자를 한번 우리가 모셨잖아요. 네. 그렇죠. 춘천 MBC 출신에. 예, 박대용 기자는 뭐 큰 비가 오고 큰 눈이 오고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만 연결을 하지 지역 MBC의 저널리즘 보도를 서울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그 박대용 기자가 본인 특종이라면서 정수기. 그렇지 정수기에서 그거 단물이 나와가지고 네. 어찌됐나 봤더니 필터에 설탕을 넣었고 어마어마한 벌레들이 드글드글하는 거를 네. 리포트했잖아요. 서울에서 받아주지 안 받아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MBC는 이제 지역 MBC 나름의 어떤 자기 설자리를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서울에서 우리 뉴스 받아주는 거, 혹은 뭐 MBC의 일부 시간을 떼어가지고 자체 방송하는 거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기회의 땅이 열린 만큼 지역 MBC는 지역 MBC 나름의 저널리즘을 이제 서울 무대에서 그러니까 목포 뉴스가 소비될 그런 상황이다 싶으면은 그때는 바로 목포 MBC에서 네. 내놓는 뉴스가 그렇죠. 바로. 신망을 받고 실제로 당시에 저는 목포 MBC 뉴스를 유튜브로 봤어요. 그럼요. 예. 구독자 수도 엄청 많이 늘고, 예. 음. 진짜 지역 언론의 이런 유튜브라는 다른 플랫폼을 타고 이 가능성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던, 예. 대단했습니다. 진짜.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지역 MB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가능성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봤던 부분 아니겠어요? 맞아요. 반대를 예. 들었죠. 예. 그때 유일하게 이제 전원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서울에 타전을 했으나 네. 박상호 정부부장이 받지 않았죠. 네. 그 뒤에도 뭐 중앙 언론이 철저히 무시했던 세월호 진상에 대해서 광주 MBC, 목포 MBC 등 지역 MBC가 정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역 MBC의 활약 내년에도 더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또 뭐죠? 아무래도 뭐 한겨레나 YTN 지금 YTN 아직까지 ING거든요. 뭐가요?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임명동의제 네, 두 차례 부결. 네. 그러니까 이 한겨레 내부의 어떤 그런 조국 관련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를 둘러싼 한겨레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논쟁들 그리고 YTN 구성원들은 뭐 주니어급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언론사 내부에서 구성원들 간의 이견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게 합쳐지지 않은 채 뭔가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지금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이게 아마 2020년 내년으로 넘어가서도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것도 올 한 해 언론계에서 벌어진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YTN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다음 보도국장은 아무래도 출입처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YTN 구성원들이 그럼 뭘 원하는 건가? 이거를 YTN 구성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보도국장을 2명이나 지금 낙마를 시켰죠. 낙마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걸까요? YTN에서 제가 사장이나 제가 YTN 구성원이라면 그 제안을 제가 하겠어 진짜. 우리는 그럼 뭘 하자는 얘기입니까라고 대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거기 저 YTN과 관련해서 대나무 숲은 아니고 어디 그 취업 관련 사이트 보면은 네. 이사의 장점 단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 네.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어디더라? 그렇죠. 거기 보면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너무 극심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간부들이 매우 무능하다. 근데 무능한 걸 자기는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좀 깨달은 간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정규직 차별이 그렇게 극심하다면은요 그 회사에 생기가 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그렇죠. 문제에 관해서 노조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도리어 비정규직 진행자인 변상욱의 트위터 한마디 이걸 갖고 완전히 이 사람의 30년 저널리스트로서의 일생을 깡그리 무시하고 짓밟고 정말 그 망언을 해대는 막말이나 해대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태 보면서 참 이 동네들 참 답이 없는 동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YTN은 그 2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좀 심각하게 보는 거는 그럼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가? 어떤 의지를 지금 그 YTN 뉴스를 수용하는 그런 분들에게 보이고자 한 것인가?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잘 모르겠고 맞아요. 오히려 지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 그리고 뉴스 수용자들 YTN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출입처 뭐 개혁이라든가 이 지금 뭐 노종면 선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결된 것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그런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인식밖에 지금 각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이 조직이 굉장히 좀 뭐랄까 하여튼 좀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게 네. 국장 동의 투표가 2번이나 부결이 됐는데 그냥 뭔가 이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황당한 너무 거죠. 이상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사장이 딱 내밀었던 혹은 그 후보자가 내밀었던 뭐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거나 혹은 이거 그냥 뭐 정찬영 체제에 대한 불만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추정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 지금 내부 구성원들의 좀 뭔가 좀 뜻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고 노조도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따져보면 이게 대형 사건이잖아요. 보도국장을 두 명이나 지금 낙마를 시킨 전무후무한 지금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아니 뭐 극렬하게 반대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부결이 됐으니까 어떤 점 때문에 이 후보자 2사람을 낙마를 시켰는지 그러면 보도국장 하려는 사람을 2사람이나 지금 낙마를 시켰으면 그럼 사장 나가라는 소리인지 예? 그러니까요. 예. 사장 보고 나가라고 하든지 나가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은 뭐야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라는 질문밖에 못 던지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이 주니어 세대의 문제인데 한겨레도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겨레도 뭐 YTN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거기도 조국에 대해서 왜 예. 따지 않느냐 이러면서 뭐 시니어와 격보가 주니어급 붙고 간에 막 대자보 논쟁도 붙고 음. 근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평기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공적으로 사실 데스크에 또 편집권 같은 것도 깡그리 무시될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번 경향신문 사태 같은 경우 예컨대 이제 뭐 어떤 특정 기업에 불편한 기사를 내리고 협찬금으로 5억인가? 네, 5억 들여오기로 했는데 거기에 편집국장이 뭐 묵인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데스크의 편집권이 굉장히 통제돼야 하고 감시받아야 되고 하지만은 아니 조국 사태 같은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뭐 부당하게 뭐 뉴스를 이렇게 커트하고 말이죠. 논평을 차단하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논쟁의 여지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정도 권한 같은 것들, 합리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는데 막 벽보 붙이고 이거 보면서 아이고 참 한결에도 갈 길이 멀었다. 저러니 김보엽 같은 기자도 그만둬 버리잖아요. 김보혁 기자는 지금 완전히 그만뒀어요. 11월로 적을 퇴사했어. 아하. 11월에 퇴사 처리됐어요. 어쨌든 사표를 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처리는 잘 안 됐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보엽 기자 같이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후배들 챙겨주고 그랬던 기자인데 말 통하는 기자고 그래도 그런 기자가 참지 못해서 뭐 그냥 밑에서 뭉쳐가지고 뭐 독재를 행사했다느니 소통이 뭐 불통이었다느니 이렇게 악인으로 몰고 가면은 그 어느 누가 남아있냐 이거야. 나름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책임감도 있지만 자기 명예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위치인데 그래 뭐 그네들끼리 한번 신문 만들어 보라고 그러지. 그네들끼리 방송 한번 만들어 보라지. 그게 되는지.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진보 언론의 문제가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되겠지만 합당한 합리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YTN 사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냥 목소리 내면 장땡이야. 어? 그래서 막 뭐라고 그러면은 이 약자를 짓밟고 말이야 사내 언론을 차단하고 이 불통을 일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어버리고. 차라리 한겨레는 논쟁점이라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주니어 기자들이 막 대자보 붙이고 이럴 때 어떤 차원에서 대자보를 붙였다라는 건 난 이해는 하겠지만 뭐 지금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관훈에서도 난 동의는 안 했거든요. 네, 동의는 안 했어요. 왜냐면 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YTN 같은 경우는 왜 심각하다고 보냐면 이건 논쟁점이 뭔지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위한 반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더 상황이 안 좋은 거는 YTN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주니어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은 중견 언론사들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 자, 다음 이야기는 노란 딱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란 딱지. 유튜브. 네. 유튜브는 노란 딱지건 빨간 딱지건 간에 올 한해 하여튼 최대 한국의 언론과 저널리즘을 얘기하는 데서 유튜브 빼놓고는 뭐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이 기조는 2020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할 거야 자꾸 이거를 주류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대체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대체는 안 될 거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과 같이 올해처럼 수동적으로 하고 뭔가 레거시 미디어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이런 관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한테 아마 대통 맞을 겁니다. 2020년.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유튜브가 상당히 정화되고 네. 순기능이 보다 많은 그런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방식 마음에 안 들죠, 솔직히. 노란 딱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뭐 하면은 이거 AI가 걸러냅니다. 뭐 하면은 이거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알고리즘이 몰라. 모르잖아. 그래서 추정할 뿐이야. 이게 환장하지. 그냥 본사 방침이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심정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구글한테 밑보이면 안 되겠다. 유튜브한테 밑보이면 안 되겠다. 당연하죠. 이게 바로 네. 박정희 때 막걸리 포함법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권력에게 밑보이고 잘못 보이면은 아주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공포감 때문에 뭔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들 모아놓고 이렇게 그런 긴장감, 공포심 주입하고 싶습니까? 난 이건 잘못됐다고. 시원하게 유튜브 한번 욕해 주시죠. 왜 그러세요? 아유, 실망했네 정말. 실망했네. 시원하다. 아니 사실 이게 고단수 정책이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이 뭔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게 노란딱지가 붙어버리면 한번 붙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기거든요, 알아서. 야, 이것 때문에 그랬나?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 문제는 2000세에 넘어가서도 이게 계속 근데 정책을 또 계속 바꿀 것 같긴 해요. 유튜브가 또 야가가지고 이게 또 크리에이터들이라든가 이 유튜브를 자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은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한번 들이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묘하게 바꿔요, 또 유튜브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또 기민하게 대처할 겁니다 아마. 근데 어차피 뭐 유튜브라고 하는 게 뭐 이제 뭐
절대적인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뭔가 계속 규제가 들어가고 뭐가 쌓이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른 플랫폼을 찾아서 또 이동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아니 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 저기 뭐야 플랫폼은 새로 만들어지고 또 그 소멸해요. 거기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건. 그럼요.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요. 싸이월드가 망할 줄 뭐 꿈이나 알았나? 그 영원할 줄 알았어 진짜. 그만 20년 100년 갈 줄 알았어요. 네. 사실은. 그 일촌들 잘 살아. 그리고 네이트온이 어떻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국민 메신저. 예. 국민 메신저. 처음에 기억납니까? 이메일 할 때 라이코스 co.kr, 아, 프리첼.com 이런. 맞아요. 예. 난 계속 할 줄 알았는데 금세 그냥. 아니 아이러브 스크림 망할 줄 어떻게 맞아요. 알았어? 아이러브 스쿨. 천리안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 맞아. 포털인데 파란이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 이거 순식간입니다. 글로벌이라고 뭐 크게 달라요? 아니 저긴 왜 망했어 야후는? 그쵸. 트위터도 진짜 예전에 그 선풍적인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네. 예. 두루넷도 있었네 두루넷. 야, 10만이도 있고 10만이.com. 예, 다 모임. 다 나오네. 다 모임했는데. 코리아닷컴도 있었고. 코리아.com. 드림위즈. 예. 네. 라이코스. 라이코스. 그 큰 강아지 그 예, 예. 검은색. 맛있게. 예. 자, 하여간 이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계속 이렇게 갑질을 하면은 나중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유튜브에 상대되는 뭐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다고 쳐봐요. 어떻게 되겠어? 옮겨가겠죠. 옮겨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다만 그런 유튜브만큼의 이런 그쵸? 누적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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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노란 딱지 이야기 내년에 유튜브의 순기능을 부를 수는 있지만 과도하면 안 된다. 과도하면은 그쵸. 네. 어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친일 보도 지난 8월 초. 네. 이건 정말 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이번에 일본과의 이 무역 분쟁 과정에서 이제 민낯이 잘 드러났죠. 그냥 벌거벗고 뗐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예. 저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를 쭉 보면서 수출 규제 한 석 달 지나면은 우리나라가 망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에 동조하는 이른바 진보 유튜버도 있었고요. 참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왜 이렇게 내다보질 못하나?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역량과 위상에 대해서 너무 깎아보는 느낌이 다분했습니다. 이 우리가 쉽게 꺾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자꾸 구한말 얘기합니다. 이 조선 종양 같은 신문들은. 근데 이른바 우리가 대한제국 때 국권을 잃을 당시에는 우리에겐 아무것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외교력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이 갓 개항이 됐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는 뭐 사실은 정말 그 우리가 국권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년 뒤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중국과 만주와 세계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됐고요. 뭐 우리 손으로 독립을 이룬 건 아니지만은 금방 우리나라가 이런 전란의 위기도 이겨내고 경제 성장을 해서 민주화까지 이뤄내고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면서 야 우리가 강대국도 없이 어떻게 사니 이런 논리를 폈던 신문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 코리아를 향해서 기본적으로 부자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말이죠. 뭐 미국이 협박하면은 우린 꼬랑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사고에 아직도 젖어 있는 조선과 종양 그리고 일부 진보 유튜버들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뭐 진보 유튜버는 안타까운데 조선 종들은 이제 본질을 드러냈고요. 예. 원일이 SBS 논설위원 이 사람은 뭐라 그랬었죠? 그 친일 발언을 냈어. 아 그래요? 친일 발언 그때 했었지 원일이 기억 안 나요? 뭔가 했었어요. 네. 자기가 무슨 목을 내걸고 하는 뭐 얘기라고 하고 금방 또 하차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었네. 그러니까 이제 원일이가 반일 감정 자극은 해법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학농민운동 때 죽창가를 뭐 부른 점 이걸 거론하면서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나. 100년 전 구한말을 복귀하면서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는가. 오판에 오판, 지는 싸움에 끌려 들어가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질 싸움에는 아예 휘말리지 말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의병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이라든지 거지.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그런 얘기인 셈이죠.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결국 일본이 뭐 어떤 요구를 하든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지. 외교적 해법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거부를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뭐랄까요? 하여튼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웃긴 말이었던 거죠. 네, 웃긴 말이에요.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그때 일본한테 두 눈 부릅뜨고 해도 아무 일 없어요.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지금. 의병이 나라 구했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문맥을 뜯어보면 맥락이. 네. 나라 안 구했어요? 결국 그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꼭 승패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요. 얘기하면은 프랑스 68혁명 3.1운동 이런 거 뭐 다 그냥 3.1운동이 나라 구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논리죠. 3.1운동 철저하게 짓밟혔지. 하지만 네. 그게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독립군 광복군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해외 무장투쟁이 벌어졌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국이 독립 이후에 빠르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는데 뭐 미군정이 짓밟고 들어오면서 결국 또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강제로 분단되고 그렇게 해서 이 분단의 세월을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그러나 그 3.1운동이 우리 민주주의의 훌륭한 토양이 됐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3.1운동으로 시작한 우리의 민주주의예요. 3.1운동이 왜 했습니까? 우리 조선왕조 복원하자, 대한제국 복원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민국을 세우자는 운동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4.19 혁명이 있었고요. 4.19 혁명도 뭐 1년 만에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4.19 때 그 맛봤던 민주혁명의 기억이 그 정신이 나중에 이어진 거죠.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항쟁으로 이어지면서 정권 교체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면면이 이어져 왔어요. 그게 단절되지 않았다니까 세대가 달랐다고 그 시절은 그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면면이 이어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000년에 한참 그 힘을 얻었던 안티조선 운동. 조선일보는 아직도 있고 안티조선 운동은 지금 뭐 종족도 없이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 보세요. 조선일보가 2000년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 비교해봐요. 많이 달라졌죠. 조선일보가 뭘 보도를 하든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엄청 하락했죠. 안티조선 운동은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2004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풍천 노숙을 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여의도 앞에서 투쟁했던 그 기억나시죠? 국가보안법은 온전해요.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제 희화화됐습니다. 네. 그렇죠. 희화화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광훈을 국가보안법으로 걸었는데 네. 제가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너 처벌되면 국가보안법 탓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도 이제는 뭐 이름뿐인 법이 돼버렸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투쟁했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다 그냥 패배하고 쇠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힘이 응축돼 가지고 힘이 면면이 내려와서 우리의 그 환경을 바꾸고 있고 생태계를 바꾸고 있어요. 공동체의 그쵸. 생태계를. 그런데 말이죠. 무슨 의병으로 뭐 나라를 구했냐? 나라를 구했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가 형편없어서 나라가 엉망이 되면 촛불을 들고 나오듯이 옛날에는 의병으로 나왔어요. 그 그럼요. 의병 정신이 오늘의 촛불 정신입니다. 뭐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 본인 입으로도 원희디가 그런 말 했거든. 나는 과거에 겁 많은 기자여서 막 그냥 대세에 편승했다. 그런 사람이 뭘 합니까? 예?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알아요? 민주혁명에 대해서 뭘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이런 행동들, 이런 행태들, 네. 이런 행태들은 바로 친일파 기회주의자들의 행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조선일보나 종양일보 이 신문들의 커밍아웃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 앞으로도 두고두고 참고하지 않으면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CJ ENM의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네. 예, 이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저도 그렇습니다. 동생이 이 사태에 연루가 되면서 동생인 김용범 CP가 제 동생입니다. 예, 연루가 되면서 이제 상황을 좀 알게 됐는데 이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뭐 여러 말하자면 연습생들을 한 팀으로 엮어가지고 맞습니다. 팀으로 만들어주는 네.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아 1등을 뽑는 게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아. 시즌 1과 2를 봤는데 네, 시즌 1 때가 9명인가 그랬고 음. 시즌 2 때가 아마 11명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1등부터 11등까지 이렇게 뽑은 거죠. 네, 12등부터는 이제 탈락. 근데 이 과정이 한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몇 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 또 중간에 투표를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추려져가지고 하여튼 11명.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아이돌을 데뷔를 시키는 겁니다. 네. 네, 팀을.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무슨 동생이 누구건 간에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포맷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연예 관계자들의 얘기는 예. 이 요새 이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부 다 노래만 잘해서도 안 되고 네. 전부 다 춤을 잘 춰서도 안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추고 어떤 친구는 유머러스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매력이 섞여 있어야 이 아이돌이라는 그 상업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딱 1등부터 11등까지 딱 줄을 쭉 세우면은 그렇게 구성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애초부터 좀 불안정한 시스템이었다라고 했던 거죠. 뭐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컨셉으로 방송을 만들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부적절했던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팀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 나름의 그 팀의 컬러와 또 정체성은 결국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되느냐에 좌우가 되는 건데 화면 속에 비친 그 모습 갖고 국민들이 한 팀으로 엮어준다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고 이런 포맷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거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작이 있었다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고 또한 법적 책임은 무한정쳐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연습생 또 그리고 연습생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 시청자들이 가졌을 황망한 마음 또 상심한 마음 이걸 어떻게 이 말로써 보상할 수 있겠어요. 예. 이건 뭐 100번 물어봐도 똑같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한 일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 공정이 화두가 된 이 마당에 방송을 통해서 사기극이 펼쳐진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안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약간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이 정도의 조작이었다 더 높은 쪽까지 책임이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CJ가 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거나 좀 CJ 쪽 예전에 좀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뭐 직접적으로 뭐 CJ 뭐 그 수뇌부에서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조작해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근데 압박. 일종의 이제 실적 압박 예,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이 뭐 제작진 분들 중에서도 뭐 제가 모르는 뭐 어떤 분들은 좀 과할 정도의 좀 심각한 수준의 유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뭐 개인의 일탈도 개인의 일탈인데 어쨌든 이 CJ라는 방송국이 과연 그 뭐랄까 하여튼 공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만들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그런 이제 회사인가라는 좀 회의감이 한편에서는 들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완전 신인이라면 모르겠는데 기획사에서 육성하는 연습생들을 오디션을 보게 했다는 것 자체가 기획사 연습생. 기획사가 네. 끼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따로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아하.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와 YG 연습생, 뭐 JYP 연습생 이런 것처럼 연습생들만 모아가지고 물론 뭐 거대 기업사는 뭐 참여를 잘 안 했습니다만 그 오디션이 이렇게 남용되는 상황도 이제는 뭐 이제 퇴조할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게임의 룰이거든요. 그렇죠. 네. 게임의 룰이 보다 강구하게 잘 자리 잡아서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정성에는 조금 더 하자가 없게끔 가든지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다면 아예 오디션 방송이 이제 그대로
역사의 한 페이지 저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MBN 사태로 MBN. 넘어가겠습니다. MBN 사태. 이거는 뭐랄까 오히려 내년에 더 파장이 클 만한 제어가가 있고. 제어가가 이제 내년에 있거든요. 네, 그 11월에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예. 이 과연 종편 중에 아웃되는 방송사가 처음으로 생길 것인지 네, 음,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내년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네. MBN이 그럼 내년 11월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초기 자본금 관련해서. 근데 내년 한상혁 위원장 말은 내년 제어가와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는 별개 사안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게 범죄가 확인이 되면은 그 애초에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장 방송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허가를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니다. 이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문 닫을 수 있다는 거죠. 재허가 문제는 별개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어가 기준 미달이잖아요. 이 지금 제기된 의혹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러면 저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방통위가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어가 심사를 할 때. 이거 문제 있네?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다. 제어가 탈락 대상이다. 이렇게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면은 검찰 수사라든가 혹시 그 과정에서 불법이라는 게 이런 게 발견이 되거나 의심되면은 방통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순서가 약간 이게 뒤죽박죽 순서가 됐거든요. 네네. 저 역시 오늘 그 한상혁 위원장 얘기에 이게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찰은 검찰 수사대로 하고 방통위는 방통위 차원에서 또 결정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히 한상혁 위원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네. 이 한상혁 위원장 무서운 분입니다. 봐주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기로도. 특히 이 종편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한 번도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지만은 뭔가 역사적 사명을 안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예전에 운동하다가 군대 끌려간 분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임자 만났네. 예. TV조선도 위태로울 것 같네. TV조선 위태로운 지난해만 해도 좀 굉장히 좀 위태로웠는데 네. 올해는 모르겠어요. 미스트롯도 어쨌든 성공을 했고 편성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네. 그 예능 PD들을 대거 지금 영입을 해가지고요. 네. 이 어찌됐든 색채를 좀 빼려고. 이 예능만 하면 되겠네. 예능만 하라고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제어가 끝나면은 또 끝나면 이제 또 태세 뭐 할지 전환하죠. 모르죠. 이제 또 네. 대선 국면이니까. TV조선 경우도 위태로워요. MBN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애저녁에 네. 끝난 것 같고, 근데 이제 MBN은 설마 우리를 자르랴 지금 이러고 있는 모양인데, 자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그 본인들 잘못은 아니지. 네. 우리 저 일선 직원들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윗대가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회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 일단은 뭐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법원 판단을 보고 방송 중단을 명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오늘 들어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네, 아들 딸의 만행이 또 드러났습니다. 네. 아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저희 방송에서 방용훈, 동서지간, 네, 동서지간. 동서지간이었던 김영수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나오셨죠. 이야기해 주셨는데, 와, 김영수 박사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아들 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예, 앞으로 참 살 길이 묘연해졌습니다, 이 친구들. 네. 아니, 어머니한테 칼을 휘둘렀다는 얘기는 길을 심지어 찔렀죠. 예, 찔렀다고 하고. 딸이 아들 정도가 아니라 아들도 그랬을 테고 딸까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습적인 폭행에. 지금 그 생각을 해보면 제가 미디어 편집국장 할 때 그 네. 제보가 이제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제보라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다 맞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그 출처가 일단 어딘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고 이래서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황당한 거였죠. 네네. 이게 뭐지? 네. 확인도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음. 거의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의혹 자체가. 방용훈 일가는 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코리아나 호텔 사장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근데 참 생각되고요. 이런 일을 저질러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라는 게 참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고 음. 또 그 앞에서 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비극인 거죠. 방용훈 씨 자체가 네. 그 흉기를 들고 이 처제 집에 찾아갔는데도 음. 검찰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안 받고 그냥 네. 조선일보 가문이란 이유만으로. 네, 네. 이게 위험이 끝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돌아가신 이미란님의 명복을 또 빌면서 네네. 김영수 박사님 정말 끊임없이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계신데 힘내시기를 또 빌면서 재벌 가문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죠. 3대 4대쯤 가면은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하네요. 사실 일대는 산전수전 겪으니까 뭐 인간답습니다. 근데 2대로 가면은 그 고생이 아버지 때하고 같겠어요? 반의 반도 안 되죠. 반의 반도 안 되죠. 그러다 3대 4대 가봐요. 그때는 뭐 일도 없죠. 뭐. 아니 근데 아니 사실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동급이어야 해?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해? 이 마인드가 완전히 그 뼛속까지 씹어진단 말이죠. 올해 특히 음, 재벌 3, 4세들 마약 사건 네. 많이 터졌고요. 네, 또 홍정욱 딸, 전 의원 딸, TV조선 방정호 딸. 방종호 딸 네.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방정호 딸은 마약은 아니고 마약은 아니고 그 운전기사에 대한 운전기사 갑질. 갑질, 예, 그다음에 그 대한항공 음, 조현아 뭐 지금 또 둘이 또 싸우더라고. 요즘에 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데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어요. 경영권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가족끼리 잘 이게 아버지는 이렇게 되지도 않을 그런 아니, 유언을 하셔. 아버지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유언이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좀 해라. 아유 그래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설리 씨의 비극적인 사망. 네 이게 참 악플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악플을 중개한 언론들 니들이 책임이 더 커요. 그거 알아야지. 저는 언론 책임이에요. 네. 악플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이 악플을 유도한 이 언론 기사들 그럼요. 네 굉장히 좀 그랬죠. 네. 이 고인의 뭐 인스타그램을 퍼와서 일부러 논란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이가 든 한 5, 60대 아저씨들이 20대 인턴 대학생들을 시켜서 뭐 대학생 20대 뭐 인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네. 기자라는 타이틀을 주고 인스타에 긁어와서 그 전시를 해버리고 그쵸. 그들의 사생활을 예. 그래서 악플을 유도하는 네. 참 설리 씨도 그렇고 구하라 씨도 그렇고 세상을 떠났고요. 이분들의 죽음마저도 자기들의 기사거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이런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그들에겐 게임의 한 아이템일 뿐인 거예요. 인간이 안 된 놈들이 이제 기자라고 또 기자질을 하고 다니니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이죠. 예. 또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소비되고 네. 인간이 소비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합니다. 진짜 그 연예인 분들 이 사생활을 계속 퍼오고 또 논란을 조장하고 전혀 안 바뀌었어요. 여전해요. 네. 네. 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요. 예. 마지막으로 바로 이용마 기자의 안타까운 별세 소식. 네. 그 얘기가 또 올해 언론계 10대 뉴스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 이제 이용마 기자가 MBC에서 장례 치르던 그날 네네. 중계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한여름이었죠. 한여름이었죠. 예, 저는 정말 이용마 기자와의 마지막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은 너무 대화를 깊게 나누지 못해서 안쓰러운데 말이죠. 예. 2018년 1월 31일에 고마워요. 작년 말보다 좋아요. 작년에는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으니까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4월 22일에 김용민 씨 아직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 다시 병원 입원해서 주사 맞으러 왔어요. 지금까지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으니 다행이지. 이 추세라면 정말 부활의 기적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지 또 어떤 복병이 숨어 있을지. 그래도 일단 그런 기적을 꿈꾼다는 게 어디야. 2달 정도 뒤였습니다. 6월 24일에. 항상 고마울 따름이에요.
지금 보니 기적을 꿈꾸던 때도 있었네. 이 말씀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6월 24일이 2달 후가 아니라 1년 2개월 후네요. 아, 그러니까 기적을 꿈꾼다고 했을 때가 2018년 4월 22일이었고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기적을 꿈꾸던 때도 있었네. 6월 24일은 2019년 6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8월 21일 아침에 이용마 기자 계정으로 형님이 뭔가 글을 쓰셨어요. 네. 아, 예, 맞아요. 곧바로 제가 새벽을 지나서 아침 7시 1분에 선배님 별일 없으신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용마가 좀 전에 떠났어요. 라고 형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예. 아이고 참. 8월 21일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이용마 기자가 꿈꿨던 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공영방송 사장 직선. 맞아요.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보는. 의한 공영방송 사장 직선. 그거 좀 실현해 주면 어떨까요? 저는 그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사를 뭐 11명, 음, 9명 음. 이게 아니고요. 한 300명 뽑으면 돼요. 아니 뭐 국민 투표하는 거예요. 원하는 국민들이 음. 온라인으로라도 온라인이 열려면은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아니 네. 디스플레이는 얼마든지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시면은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명망가만 되지 않겠느냐? 아니 명망가만 된다? 우리 국민들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2016년 서울 교육감 선거 때 명망가 나왔잖아요. 고승덕. 고승덕이 됐습니까? 네. 조의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지. 국민들은 그렇게 함부로 투표하지 않아요. 인기 투표하지 않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우리 국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진짜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말을 안 듣잖아요. YTN도 일종의 공영방송인데 정찬영 사장 가서 지금 뭐 리더십이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찬영 사장이 국민투표로 YTN 사장 됐다고 해봐. 정말 소신껏 일하겠죠. 전 그래서 MBC 사장, 차기 사장은 국민투표로 뽑았으면 좋겠고 이것은 지금 절대 다수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관철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이사들이 실제로 한번 파란을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멤버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방송문화진흥회도 여러분 감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요. 지금 그 이사들, 특히 여권 이사들, 제가 봤을 때는 위험 수위에 다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 관심 가지셔야 하고요. 예. 그래서 MBC가 확실하게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시다. 2019년 이제 10대 뉴스를 살펴봤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길